이번 달에 연금으로 200만 원 받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통장에 남은 돈이 딱 8만 원이네요. 아니 도대체 내 연금 192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번 달도 돈 쓴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큰 돈 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린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내 돈은 어디로 새는 걸까? 오늘 그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 찻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맞습니다. 연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2배가 올랐습니다. 마트 가면 장바구니 하나 채우는데 예전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듭니다. 전기세, 가스비, 병원비 모든 게 올랐습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연금과 기초수급으로 고정됩니다. 더 벌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 불안하신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전국 곳곳에서 같은 나이대의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고 계십니다. 이 불안감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개인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사이에 지갑에서 몰래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습니다. 작은 금액들이 모여서 한 달, 1년이 되면 생각보다 큰 돈이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르신들의 지갑에서 몰래 빠져나가는 돈 5가지를 실제 사연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금액도 말씀드리고 간단한 해결책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 이야기는 아닌지 조용히 체크해 보십시오. 혹시 해당되는 게 있다면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알아채셨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외로움과 심심함에서 나가는 소비입니다. 은퇴 후에 하루가 참 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또 밥 먹고 이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특히 오전 시간이 허전합니다. 자식들은 다 출근했고 집엔 혼자 남습니다. 그 허전함을 달래려고 동네를 산책하다가 마트에 들릅니다. 별로 살 것도 없는데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혹은 카페에 들러서 커피 한 잔 시킵니다. 커피 한 잔이 뭐 대수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매일 반복된다는 겁니다. 커피 한 잔 4,500원, 간식 하나 3,000원, 하루에 한 번씩만 가도 7,500원입니다. 일주일이면 52,500원, 한 달이면 계산해 보시면 15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금액은 작아 보이지만 매일 쌓이면 한 달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 실제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78세 장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장 어르신은 오전 시간이 심심하고 허전해서 매일 동네 카페에 들르셨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시간이 안 가는 것 같고 답답했습니다. 카페에 가면 사람들도 보이고 커피 향도 좋고 그렇게 1시간 정도를 보내곤 하셨습니다. 커피 한 잔이 뭐 대수라고. 이것마저 못 마시면 너무 서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통장 정리를 도와주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카페에서 쓴 돈이 15만 원이 넘는데요. 그제야 장 어르신은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가 돈을 쓴 게 아니라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고 시간을 버틴 거였구나. 그 순간 뭔가 가슴이 뭉클했다고 하십니다. 외로움에는 값이 매겨지지 않지만 그 외로움을 달래는 데는 돈이 듭니다. 이런 소비는 누구나 쉽게 하게 됩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한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서관이나 복지관 같은 무료 공간을 이용해 보십시오. 많은 동네 도서관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문도 볼 수 있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비용은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둘째, 카페는 매일이 아니라 정해진 날에만 가십시오.
예를 들어 화요일과 금요일 주 2회만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 8회 정도로 줄어듭니다. 비용도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셋째, 집에서 커피를 타 드셔보십시오. 요즘은 간편한 커피 제품들이 많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허전함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을 채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만 방법을 바꿔보시면 마음도 편하고 지갑도 편해집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건강과 관련된 과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불안이 커집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시큰거리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운동하시고 체중 관리하세요. 하지만 막연합니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체중 관리는 또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다가 유튜브를 보게 됩니다. 무릎 연골에 좋은 영양제. 이걸 먹고 10년 젊어졌습니다. 광고는 너무나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실제 사용자의 후기도 나오고 의사처럼 보이는 사람도 나와서 설명합니다. 이번엔 진짜 좋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가 생깁니다. 그렇게 주문 버튼을 누릅니다. 일주일 후 택배가 도착합니다. 먹어봅니다. 처음 며칠은 뭔가 좋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극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광고가 보입니다. 이번엔 관절에 더 좋다는 제품이네? 또 주문합니다. 집에는 이미 먹다 만 영양제가 여러 통 쌓여 있는데도 말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2세 박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무릎 통증이 심하셨습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지인이 추천하는 보조제가 있으면 계속 사셨습니다. 이거 먹고 내가 좋아졌어. 너도 한번 먹어봐. 이런 말을 들으면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에는 영양제가 10통이 넘게 쌓였습니다. 글루코사민, 콜라겐, MSM, 오메가3 비타민 D. 이름도 생소한 제품들이 선반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달 영양제 비용만 6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 영양제들을 먹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보조제보다 체중 관리와 운동이 먼저입니다. 영양제는 보조적인 역할일 뿐입니다. 지금 체중이 5kg만 빠져도 무릎이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박 어르신은 허탈함을 느끼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걸 안 먹으면 더 나빠지는 거 아닐까? 지금 먹어야 나중에 후회 안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영양제를 사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병원 주치의와 상의해서 꼭 필요한 것만 일해서 2종만 남기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권하는 것 혹은 실제 검사 결과상 부족한 것만 드시면 됩니다. 둘째, 광고나 지인 추천은 일단 하루 뒤에 결정하십시오. 오늘 당장 사지 마시고 내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만 기다려도 충동 구매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월 영양제 예산을 3만 원으로 제한하십시오. 그 안에서만 구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필요한 것만 고르게 됩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은 소중합니다. 다만 방법을 조금만 바꿔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손주에 대한 과잉 지출입니다. 손주는 정말 예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손주가 집에 오는 날은 아침부터 마음이 들뜹니다. 무얼 사줄까, 뭘 해줄까 생각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손주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그래서 뭐든 사주고 싶습니다. 마트에 가면 손주 손을 잡고 장난감 코너에 갑니다. 할머니, 이거 갖고 싶어. 그래, 그래. 할머니가 사줄게. 한 번 사주면 다음에 올 때도 또 사줍니다. 간식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학용품도 사줍니다.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했는데 점점 금액이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할머니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서 손주는 할머니 집에 가면 뭔가 사주는 곳이라고 학습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4세 이모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손주가 정말 예뻐서 올 때마다 무언가를 사주셨습니다. 처음엔 1,000원짜리 사탕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5,000원짜리 장난감. 그 다음엔 10,000원짜리 레고. 점점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손주도 그걸 알았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면 뭔가 받는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사줄 거야? 할머니 집 오면 장난감 사주는 거잖아. 그 순간 이 어르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습니다. 아, 내 사랑이 기대가 되어버렸구나. 내가 뭔가를 사주지 않으면 손주는 실망하는구나. 그날 밤 이 어르신은 잠을 잘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 어르신은 소비 패턴을 바꾸셨습니다. 손주가 와도 무조건 사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고 산책도 다녔습니다. 처음엔 손주가 할머니, 오늘 아무것도 안 사줘?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 할머니의 시간이란다. 손주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커서 생기는 지출입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에만 선물하십시오. 생일이나 명절처럼 특별한 날에만 선물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주도 그날을 더 기다리고 선물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둘째, 금액을 정하십시오. 한 번에 2만 원 이내로 정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고르게 하면 손주도 선택하는 법을 배웁니다. 셋째,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큰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손주가 커서 기억하는 건 할머니가 사준 장난감이 아니라 할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입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두시되 방법만 조금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지갑도 편하고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경조사와 인맥 유지에 드는 비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조사가 많아집니다. 친구들의 자녀 결혼식, 지인의 장례식, 친척들의 돌잔치. 한 달에 몇 번씩 경조사 연락이 옵니다. 문자가 오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사실 1년에 한두 번 연락하는 사이입니다. 평소에 안부 전화 한 통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조사 때만 연락이 옵니다. 안 가자니 뭔가 마음에 걸립니다. 안 가면 욕먹지 않을까? 저 사람 경조사 때 내가 갔었는데. 의리와 체면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렇게 가방을 챙겨 들고 나갑니다. 식장에 도착하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주인공과 인사만 나누고 나옵니다. 택시비 왕복 2만 원, 축의금 5만 원, 한 번에 7만 원이 나갑니다. 한 달에 4번이면 28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큰 돈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6세 김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여사님은 지난 5월에 경조사가 유난히 많으셨습니다. 첫째 주에는 친구 아들 결혼식, 둘째 주에는 먼 친척 장례식, 셋째 주에는 옛날 직장 동료 딸 결혼식, 넷째 주에는 이웃집 어르신 칠순잔치. 4번의 경조사가 한 달 안에 겹쳤습니다. 평소에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내 일 생기면 저 사람들도 와줘야 하는데 안 가면 뒤에서 뭐라고 하겠지. 이런 생각들이 발걸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경조사를 모두 다녀온 후 김 여사님은 가계부를 정리하셨습니다. 축의금만 20만 원, 교통비와 식사비까지 합치면 25만 원. 거기에 경조사 때 입을 옷을 새로 사신 것까지 합치면 35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의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김 여사님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들인가? 경조사는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무가 되기도 합니다.
의리와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자리들. 그런 자리가 많을수록 지갑은 가벼워집니다. 물론 진심으로 축하하고 위로하고 싶은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감만으로 가는 자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경조사 기준을 3가지로 정하십시오. 하나, 1년 안에 연락한 사람. 둘, 직계 가족이 관련된 경조사. 셋, 정말 꼭 가야 하는 의무적인 자리.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시고 아니면 과감히 걸으십시오. 둘째, 가지 못하는 자리에는 축의금 대신 문자나 전화로 마음을 전하십시오. 몸이 불편해서 참석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해해 주십니다. 셋째, 한 달 경조사 예산을 2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하십시오. 그 안에서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관계가 줄어들어야 지출도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형식적인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는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자동차 유지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 일하러 다니면서 샀던 차, 자식들 학교 데려다 주고 가족 여행 다니던 차. 그 차가 지금도 집 앞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자주 타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2-3번? 아니면 병원 갈 때만? 사용 빈도는 극도로 낮아졌는데 유지비는 그대로 나갑니다. 자동차 보험료 1년에 80만 원, 자동차세 1년에 30만 원, 정기 점검과 정비비 1년에 40만 원, 주차비 월 5만 원이면 1년에 60만 원. 모두 합치면 1년에 최소 15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달로 나누면 12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탑니다. 한 번 탈 때마다 6만 원씩 쓰는 셈입니다. 택시를 타도 이것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런데 왜 차를 놓지 못할까요? 여기에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어떤 정체성입니다. 나는 아직 차를 몰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직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차가 있으면 뭔가 안심이 됩니다. 언제든 갈 수 있다는 자유로움. 그런데 차가 없으면 뭔가 늙은 것 같고 의존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놓지 못합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75세 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최 어르신은 10년 넘게 타던 차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타지 않습니다. 1년에 병원 갈 때 4에서 5번 정도만 운전합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차를 이렇게 안 타시는데 그냥 파시는 게 어때요? 유지비만 해도 1년에 100만 원 넘게 나가잖아요. 하지만 최 어르신은 선뜻 결정하지 못하셨습니다. 차가 없으면 뭔가 불편할 것 같은데 갑자기 급한 일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어느 날 최 어르신은 직접 계산을 해보셨습니다. 보험료 80만 원, 세금 30만 원, 정비비 40만 원, 주차비 60만 원, 합계 210만 원. 1년에 4번 운전하니까 한 번 탈 때마다 52만 원씩 쓰는 셈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택시를 타도 훨씬 남겠구나.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경제적 계산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차를 붙잡고 있었다는 걸. 최 어르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차가 없으면 정말 늙은 걸까? 차를 놓는다고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걸까? 고민 끝에 차를 처분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불안했습니다. 괜히 팔았나? 필요할 때 없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병원 갈 때는 택시를 탔습니다. 한 달에 2-3번 타도 10만 원이 안 나갔습니다. 차를 팔아서 받은 돈은 따로 모아두셨습니다. 한 달에 유지비로 나가던 15만 원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를 놓는다고 늙는 게 아니더라고.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었어. 자동차를 이동수단이 아니라 정체성으로 느끼는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1년 동안 실제 사용 횟수를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1년 유지비를 사용 횟수로 나눠보십시오.
한 번 탈 때마다 실제로 얼마를 쓰는지 계산해 보는 겁니다. 둘째, 택시를 이용할 경우의 비용과 비교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택시가 훨씬 저렴합니다. 셋째, 처분을 결정하셨다면 그 돈으로 생활비를 보태십시오. 한 달에 20만 원씩 생활비가 늘어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차를 놓는다고 늙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항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외로움과 심심함에서 나가는 소비. 카페와 마트에서 시간을 때우며 한 달에 15만 원. 둘째, 건강에 대한 불안으로 사는 영양제. 한 달에 6만 원 이상. 셋째, 손주에 대한 과잉 지출. 사랑이 기대가 되면서 금액이 점점 커지는 소비. 넷째, 경조사와 인맥 유지 비용. 의리와 체면 때문에 한 달에 20만 원 이상. 다섯째, 자동차 유지비. 1년에 사용하는 횟수는 극소수인데 유지비는 150만 원 이상. 이 5가지를 모두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최소 50만 원 이상이 새어나갑니다.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물론 모든 분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 중에 한두 가지만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만 점검해도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충분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1년이면 120만 원에서 240만 원입니다.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소비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노년 소비의 기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불안해서 쓰는 돈인지 구분하십시오. 지금 지갑을 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필요해서입니까? 아니면 불안해서입니까? 건강이 불안해서 영양제를 사는 건 아닌지, 외로워서 카페에 가는 건 아닌지, 혼자 있는 게 두려워서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건 아닌지.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불안을 돈으로 달래는 건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지출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돈을 쓰는 이유가 불안 때문인가? 만약 그렇다면 하루만 기다려 보십시오. 내일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나를 위한 소비인지 남을 위한 소비인지 판단하십시오. 경조사에 가는 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정말 상대방을 축하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체면 때문입니까? 손주에게 선물을 사주는 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손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까? 남을 위한 소비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의무가 되거나 기대가 되거나 부담이 되면 문제입니다. 진심이 담긴 소비는 아무리 해도 후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무감으로 하는 소비는 나중에 후회가 남습니다. 지출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돈을 쓰는 이유가 진심인가, 의무인가? 만약 의무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기준입니다. 감정적 소비는 하루 뒤에 결정하십시오. 사람은 감정적으로 움직일 때 지갑을 엽니다. 허전할 때, 외로울 때, 불안할 때, 기쁠 때. 그 순간의 감정이 소비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금방 지나갑니다. 오늘 너무 사고 싶었던 것도 내일이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이 아니라 내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도 이게 필요할까? 내일도 이 마음이 똑같을까? 하루만 기다려도 충동 구매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기준을 기억하십시오. 불안해서 쓰는 돈인지 구분하기. 나를 위한 소비인지 남을 위한 소비인지 판단하기. 감정적 소비는 하루 뒤에 결정하기. 이 3가지만 지켜도 지갑이 훨씬 가벼워지지 않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든든해질 겁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5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새어나갔다고 해서 실패한 게 절대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상황입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출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란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에 얼마를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나이에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들을 여러분은 오늘 의미 있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전부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외로움 소비를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영양제를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손주 지출의 기준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경조사를 선택적으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 자동차 처분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이번 달에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다음 변화를 만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개가 해당되셨습니까? 댓글로 숫자만 남겨주세요. 1개, 2개, 3개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이나 친구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보면 더 좋은 내용입니다. 나 혼자만 알기엔 아까운 정보입니다. 인생 찻집에서는 매주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건강 이야기, 관계 이야기, 생활 이야기. 어르신들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도 함께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장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 작은 기준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그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내 통장을 지키는 첫걸음, 지금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